이번 주까지 2억 안 갚으면 이 집 내가 다 가져간다. 알았어?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이미 6개월 지났어. 너희 시어머니 요양원이나 보내고 집 팔아. (30년) 전 저는 부산을 주름잡던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평범한 시어머니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의 빚 때문에 제 집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간이역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모든 것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며느리의 비밀, 그리고 30년간 숨겨왔던 제 어깨의 문신. 이제 시작입니다. 6개월 전 모든 것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며느리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산책 다녀오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참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믿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다음 달까지는 꼭 갚을게요. 다음 달? 너 지난달에도 똑같은 소리 했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못 갚으면 이 집 가져간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2억이라는 돈, 이 집을 가져간다는 말.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알겠어요. 꼭 준비할게요. 남자들이 나간 후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 일로 좀. 방금 그 남자들은 누구였니? 아, 그냥 아는 사람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2억, 이 집을 가져간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는 계속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2억, 이번 주까지 못 갚으면.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힐 것 같아. 차라리 시어머니 이름으로 대출 받을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제 이름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맙구나. 며느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다정함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통화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철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철아, 수진이가 요즘 무슨 걱정 있는 것 같지 않니? 아니요, 엄마. 왜요? 아니다. 그냥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회사 일이 좀 바쁜가 봐요. 괜찮을 거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2억이나 되는 빚을 졌다는 것을, 그 빚 때문에 제 집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30년간 숨겨두었던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가죽 재킷, 오래된 삐삐, 그리고 부산 영도대교 앞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 사진 속 젊은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고 당당히 서 있던 그때의 저. 사람들은 저를 영도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부산 부두를 주름잡던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평범한 아내로, 평범한 어머니로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가죽 재킷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옷 안쪽에 숨겨진 제 문신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디 있어? 나 최두만이야. 그 사채업자가 다시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라고 했지? 오늘이 금요일이야. 돈 준비했어? 저기, 조금만 더. 됐어. 이제 변명 듣기 싫어. 이 집 등기부등본 가져왔어? 안 가져왔으면 지금 당장 가져와.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사채업자는 소파에 발을 올려놓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신가요? 누구야? 할머니? 어머니. 방에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아, 시어머니? 할머니, 당신 며느리가 나한테 2억 빚졌어. 이번 주까지 못 갚으면 이 집 내가 가져가.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채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에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용 문신.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문신, 30년 전 제 조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남자 혹시 할머니, 왜 그렇게 쳐다봐? 그 문신 어디서 새긴 건가요? 이거 오래됐어. 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30년 전 제 조직 밑에서 일했던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막내였을 것입니다.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까지야. 못 갚으면 이 집 경매 넘어가. 알았지?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며느리는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수진아, 그 돈 어디에 쓴 거니? 그게 사업 자금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날 밤 저는 다시 오래된 삐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삐삐. 하지만 아직 작동했습니다.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999 비상신호. 이 신호를 받을 사람이 아직 있을까요? 30년이 지났는데 과연 기억이나 할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 집을,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왼쪽 어깨 옷을 내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용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조금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영도 여왕이 돌아온다. 삐삐 신호를 보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혹시 다들 잊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제 사람들이 아직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 사이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 가시죠? 제가 돈 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며느리는 여느 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계산을. 아니다, 괜찮아. 집에 있을게.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저를 어딘가에 입원시키려는 건 아닐까요? 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는 며느리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을. 대출 신청서, 보험 가입 서류, 그리고 요양원 상담 내역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보험까지 가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강남 카지노 마이너스 3천만, 온라인 도박 마이너스 5천만, 경마장 마이너스 4천만. 며느리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2억이라는 빚도 모두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응, 그냥 쉬고 있었다. 제가 어머니 드실 과일 사왔어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샤인 머스켓이에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가 두려웠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민철이 늦게 퇴근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민철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요즘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구나. 아, 그게요. 엄마, 사실은. 민철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말해봐라. 엄마한테. 수진이가 요즘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요. 친구가 사업한다고 투자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 속이는 걸까요? 얼마나 큰 돈이니? 그게 잘은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크게 걱정하지 말래요. 민철의 눈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진한 아들. 아내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알았다. 걱정되면 엄마한테 말하렴. 네, 엄마.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요양원 상담실입니다. 지난주에 따님께서 상담 신청을 하셔서요. 다음 주에 방문 상담 가능하신가요? 따님이라니.
며느리가 이미 요양원 상담을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아,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아, 그러시군요. 따님 되시는 분이 어머님 몰래 준비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저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게 제 동의도 없이 바로 그 순간 제 오래된 삐삐가 울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8880도. 안전하다는 신호. 그리고 영도라는 장소. 제 사람들이 응답한 것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며느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창문 너머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부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가는 영도. 그곳에서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떠난 30년 전 그날을 가죽 재킷을 벗어던지고 조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던 그날. 나 이제 떠난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 누님, 정말입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너희는 이제 각자 길을 찾아. 손 씻고 제대로 살아. 약속해. 하지만 누님, 약속해. 다시는 그 일 하지 마. 만약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는 날이 온다면 그건 정말 급한 일일 거야.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을 다시 부를 때가 온 것입니다. 부산 영도대교가 보였습니다.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이 다리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약속 장소는 오래된 횟집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자주 가던 곳.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횟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 하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체격. 백발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누님, 강태식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오른팔이었던 남자. 태식아. 강태식이 벌떡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님, 30년 만입니다. 신호를 보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가족이 위험해. 강태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가 감히 누님 가족을? 며느리야. 2억 빚을 지고 내 집을 노리고 있어. 강태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며느리, 제가 당장. 아니, 폭력은 안 돼. 저는 강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30년 동안 제대로 살았잖아. 하지만 누님, 나도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해. 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강태식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그런데 빚을 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두만이라는 사채업자야. 강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두만.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목에 용 문신이 있더라. 강태식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 녀석! 30년 전 누님 밑에서 심부름하던 막내 녀석 아닙니까? 키 작고 항상 누님 뒤에서 종종거리던. 맞아. 그 녀석인 것 같아. 그 녀석이 지금 사채업자가 됐다니.
제가 당장 불러서 천천히 하자.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해. 바로 그때 횟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박순자였습니다. 30년 전 제 왼팔이었던 여자. 순자야. 박순자가 달려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 맞으세요? 30년 만에 신호를 보내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봐. 설명해 줄게. 세 사람이 오래된 횟집에 둘러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는 여전히 한 팀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마친 후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 며느리 당장 혼내줘야 해요. 진정해, 순자야. 강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님 말씀이 맞아. 우리 이제 달라. 하지만 누님 가족은 지켜야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눈빛. 제 사람들, 고맙다. 너희가 아직 날 기억해줘서. 누님, 무슨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누님을 잊겠습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30년 만에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걱정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 만났다니까. 어떤 친구요? 어머니 친구 중에 부산 사는 사람 있었어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행했을까요? 옛날 친구야. 오랜만에 만났어.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요.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 정말 걱정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한 게 아니라 의심한 것입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방 문을 닫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옷 속에 숨겨진 용 문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준비됐다.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어제 친구분이 어디 사세요? 부산이야. 부산이요? 갑자기 왜 부산까지 가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보고 싶었어? 그래도 미리 말씀하시지.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며느리는 제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그럼 휴대폰 꼭 챙기세요. 제가 전화할게요. 며느리는 30분마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 집인데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민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민철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수진이가 걱정하는데 한번 병원 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난 괜찮다.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특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고 수진이가. 깜빡깜빡하다니.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민철아, 나 정신 멀쩡해. 걱정하지 마라. 알아요, 엄마. 그냥 수진이가 너무 걱정해서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순진한 아들.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알았다. 생각해 볼게. 민철이 나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요양원에 보내기 쉬우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진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평범하게 살자. 조직 같은 건 다 있고 그냥 행복하게. 하지만 당신, 내 사람들은 다 놔줘. 이제 우리 가족만 있으면 돼. 남편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30년간 평범한 주부로, 평범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제 옆에 남은 건 저를 이용하려는 며느리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뿐이었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 방에 있던 통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 통장 못 봤니? 며느리는 놀란 척 연기를 했습니다. 통장이요? 어머니, 통장을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어머니, 그것 봐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역시 병원 가보셔야 해요. 며느리가 통장을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내 돈 얼마 없어. 찾으면 되지 뭐.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생활비 드릴게요. 생활비라니. 제 돈인데 마치 며느리가 저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재발급받으려고. 하지만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이미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리인? 내가 등록한 적 없는데요? 아, 일주일 전에 따님께서 오셔서 등록하셨는데요. 고객님 도장도 있으시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을 훔쳐서 대리인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거 취소해 주세요. 내가 동의한 적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를 것입니다. 제가 은행에 다녀온 것을.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돈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과 수진이 함께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해요. 이사? 어디로? 좀 더 넓은 집으로요. 이 집은 어머니한테 드리려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집인데 며느리가 저에게 준다니. 이게 내 집인데 왜 내가 나한테 준다는 거니?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게. 제 말은 저희가 나가면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라는. 수진아, 이 집 명의가 누구 거지? 어머니 명의죠. 하지만 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냥 저희가 독립하려고 하는데 엄마 혼자 괜찮으실까 싶어서요. 나 혼자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요양원 같은 곳 알아보시는 게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것. 나 요양원 안 가.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무슨 애냐? 혼자 못 살 것 같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철과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나 진정해. 너희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결국 가족들은 저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당신 말 듣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평범한 삶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강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님, 최두만 놈 조사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정말 30년 전 우리 조직 막내 맞습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사채업하면서 꽤 악명이 높더군요. 그래. 누님, 제가 그 녀석 좀 혼내줄까요? 아니, 아직은 안 돼. 하지만 누님 며느리가 그 녀석한테 2억이나. 알아.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만날 거야. 알겠습니다. 누님, 그런데 며느리가 요양원 상담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순자가 알아봤습니다. 그 요양원 사장이 아는 사람이라서요. 박순자. 역시 제 왼팔답게 정보가 빠릅니다. 고마워, 태식아. 누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저희가 가만히 못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래야 확실하게 끝낼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옷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가죽 재킷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30년 전처럼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제 모습, 조금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왼쪽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옷 위로도 문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할 때야. 바로 그때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문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며느리는 제가 입은 가죽 재킷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옷 정리 중이야. 그 재킷 처음 보는데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래된 거야. 젊었을 때 입던 거. 며느리가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옷 같지 않은데 왠지 좀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다는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옛날엔 이런 옷 많이 입었는데 어머니가요? 왜요? 그냥 좋아했어.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버리세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니야, 버릴 수 없어. 추억이 있으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으며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무서워해. 이제 시작이니까. 다음 날 저는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며칠 친구네 집에 다녀올게. 어디요? 부산. 민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또 부산이요? 왜 자꾸 부산을? 친구가 아파서 가봐야 해.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엄마. 민철아, 엄마가 무슨 애니?
부산 정도는 혼자 다녀올 수 있어. 결국 민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강태식과 박순자와 만나서 며느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친구가 많이 아프대. 그럼 제가 같이. 아니야, 너는 집 지켜야지.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부산에서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건 너 같은데? 네. 내 통장 어디 갔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장이요? 어머니가 잃어버리신 거. 내가 가져갔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은행에서 대리인 등록한 것도 너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내 허락 없이 내 도장 가져다 쓴 거야. 그게 뭔지 알아?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 요양원 안 가. 이 집도 안 내줘. 그리고 내 돈 건드리지 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도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부산행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옷 속에 문신이 느껴졌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간다.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며느리에게 선전포고를 했으니까요. 버스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영도대교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서 있던 그 자리. 강태식이 차를 몰고 마중 나왔습니다. 누님, 이쪽입니다. 고맙다, 태식아. 차 안에서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누님, 다 준비했습니다. 순자도 기다리고 있고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옛날 그 사무실입니다. 옛날 사무실. 30년 전 제가 조직을 이끌던 그곳. 아직도 남아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아직도 있어? 네, 제가 계속 지켜왔습니다. 언젠가 누님이 돌아오실 줄 알았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강태식. 미안해, 태식아. 너무 오래 기다렸지? 아닙니다, 누님. 저는 평생 누님 사람입니다. 차는 영도 골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3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을 열자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님. 박순자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30년 만에 이곳에 오시다니 정말 실감이 안 나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 책상과 의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 조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태식아, 이 사진들을 계속 보관했구나. 네, 누님. 이곳은 저희에게 성지 같은 곳이니까요. 세 사람이 오래된 책상에 둘러앉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강태식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누님, 최두만 놈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최두만의 사업 내역, 사채 거래 기록, 그리고 이게 뭐야?
폭력 전과 네, 5년 전 폭행죄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했더군요. 이런 놈이 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 수진이 다니는 카지노 명단입니다.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수진이가 출입한 불법 도박장 리스트. 순자야, 이건 어떻게 알아냈어? 제 사업장 단골 중에 그쪽 사람이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수진이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네, 언니. 거의 매일 갔다고 합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잃었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2억도 모자랐겠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최두만 놈 추궁해 봤더니 실제 빚은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3억? 네, 이자까지 합치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럼 내 집만으로는 부족하겠구나. 그렇습니다, 언니. 며느리는 언니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니,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 초안이에요. 요양원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인은 수진. 보증인이 며느리야? 네, 며느리가 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처분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해. 강태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님, 제가 최두만 놈 당장 불러서. 안 돼, 태식아. 하지만 폭력은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야. 박순자가 동의했습니다. 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 손 씻고 30년 살았는데 다시 돌아갈 순 없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최두만을 만나야 해. 누님이 직접요? 그래, 내가 직접.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그 녀석, 날 기억 못할 거야. 30년 전엔 막내였으니까. 강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누님, 태식아 믿어줘. 내가 알아서 할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약속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부산이라니까. 친구 만나고 있어. 엄마, 빨리 돌아오세요. 수진이가 이상해요. 무슨 일인데? 계속 방에서 안 나오고 전화만 하고 뭔가 엄마한테 화가 난 것 같아요. 알았어. 내일 돌아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해하고 있군요. 누님,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긴장한 것 같아. 내일 집에 가봐야겠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오히려 좋아. 며느리가 불안해한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날 밤 세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님 기억하세요? 누님이 처음 이 사무실에 오셨을 때 강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너희들 다 겁먹은 표정이었잖아. 그럴 만도 했죠. 여자 보스는 처음이었으니까. 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전 처음에 언니 무시했다가 혼났죠. 언니가 제 팔을 이렇게 꺾으시면서 너한테 누가 감히 함부로 하냐고 했지. 그때부터 전 언니 사람이 됐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30년 전 추억들. 힘들었지만 의리만큼은 확실했던 그때.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네, 언니. 하지만 언니 덕분에 다들 제대로 됐습니다. 내가 뭘? 누님이 우리한테 손 씻으라고 하셨잖아요.
덕분에 저는 건설업으로 성공했고 순자는 합법 사업으로 자리 잡았죠. 우린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아닙니다. 누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이들은 잘 살아왔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30년 만에 다시 만나도 한결같아서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누님. 밤이 깊었습니다. 강태식이 숙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누님, 내일 최두만 놈과 약속 잡아놓겠습니다. 응, 고마워. 조심하세요, 누님. 너도. 숙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야경을 봤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음 날 오후 강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님 약속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영도 부두 창고입니다. 최두만이 뭐래? 누가 돈 빌리러 온다고만 했습니다. 누님인 줄은 모를 겁니다. 알았어. 나 혼자 갈게. 누님 위험합니다. 제가 같이. 안 돼. 혼자 가야 해. 너희가 있으면 최두만이 눈치챌 거야. 그럼 멀리서라도 지켜보겠습니다. 그것도 안 돼. 정말 혼자 갈 거야. 누님, 태식아, 날 믿어줘. 결국 강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영도 부두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두만과 그의 부하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야, 할머니? 최두만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돈 빌리러 왔다던 사람 나야. 할머니가 돈을 빌려? 그래, 2억 필요해. 최두만이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담보 없이는 한 푼도 안 빌려줘. 담보 있어. 뭔데? 내 집. 최두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집? 어디 사는데? 서울. 강남 근처. 오, 그럼 괜찮겠는데? 그런데 할머니, 나이 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나중에 못 갚으면 어떡하려고? 걱정 마. 꼭 갚을 거니까. 최두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처음 보는데? 아니, 분명히 어디서. 최두만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당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왼쪽 어깨 옷을 살짝 내렸습니다. 용 문신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최두만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누님? 오래간만이네, 두만아. 최두만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뭐 하세요? 저 할머니가. 닥쳐. 최두만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정말 누님이십니까? 그래, 나야. 30년 만에. 어떻게? 부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두만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도 무릎 꿇어. 이분이 누군지 알아? 영도 여왕이야. 부하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도 여왕? 전설의 그분이 진짜였어? 저는 최두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 네, 누님. 최두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님 왜 저한테 오신 겁니까? 내 며느리 알지? 최두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누님 며느리였습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누님. 제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텐데.
그만하고 들어봐. 네, 누님. 내 며느리 빚 얼마야? 3억? 아니, 이자 포함하면 3억 5천입니다. 내가 갚아줄게. 네, 누님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며느리한테 이 사실 말하지 마. 내가 누군지, 빚을 내가 갚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누님. 그리고 며느리한테 계속 압박해. 진명에 넘기라고, 돈 당장 갚으라고. 최두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님이 갚아주신다면서요? 내가 직접 갚을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모르게 해야 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며느리가 끝까지 가봐야 알 거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최두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씀하십시오. 넌 이제 손 씻어야 해. 네. 사채업 그만둬. 너 그러다가 감옥 간다. 최두만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밖에 못하는데. 거짓말. 넌 머리 좋은 애였어. 태식이가 건설업 하는 거 알지? 네, 강 사장님. 거기 가서 일 배워. 제대로 된 사업하라고. 누님, 이게 내 마지막 명령이야. 최두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30년 만에 다시 만나 이런 은혜까지. 됐어. 이제 가봐야겠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창고를 나서는데 최두만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누님, 정말 감사합니다. 손을 흔들어 보이고 걸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막내. 이제 제대로 된 길로 가겠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식아, 나야. 누님, 어떻게 됐습니까? 잘 끝났어. 최두만이 협조하기로 했어. 정말입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냥 옛날 선배로서 충고 좀 했지. 역시 누님이십니다. 그리고 태식아, 최두만이 너한테 갈 거야. 일 배우고 싶다고. 네. 그 녀석이요? 그래. 잘 가르쳐줘. 우리 조직 마지막 남은 애니까. 알겠습니다, 누님.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창문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부산은 어떠셨어요? 좋았어.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부산에서 정확히 뭐 하신 거예요? 친구 만났다니까. 어떤 친구요? 오래된 친구야.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뭔가 숨기시는 거 있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숨기는 건 너지, 나 아니야. 네, 내 빈말이야. 3억 5천.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너 도박하는 것도, 내 집 팔려고 하는 것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많이 알지. 앞으로 더 알게 될 거고. 어머니, 도대체. 조심해, 수진아. 나 만만하게 보지 마.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부산에서 돌아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순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민철이 회사에 출근한 후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말해봐. 저,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알아. 3억 5천.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 정확한 금액을 다 알아? 내가 도박한 것도 카지노 다닌 것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우리 가족을 속였다는 거지.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딸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이 집을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그럼 대출받아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면서도 여전히 제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미쳤구나. 어머니, 내가 빚진 건 내 잘못이야. 내가 왜 내 집을 내줘야 해?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애원하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참 매정하시네요. 민철이 아내인 저를 이렇게 대하시다니. 매정한 건 너지. 저 아니면 누가 어머니 모셔요? 민철이는 회사에서 바쁘고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그래서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안 가. 하지만 어머니 혼자 계시면 내가 혼자라고.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나 혼자가 아니야. 내 사람들이 있어. 무슨 소리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어제 위조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위조 서류? 네, 누님 도장 찍은 집 매매 계약서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확실해? 네, 순자가 확인했습니다. 그 서류 가지고 부동산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해. 이미 늦었습니다, 누님. 뭐? 며느리가 오늘 아침 등기소에 갔습니다. 집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집이 며느리 명의가 됐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위조 서류와 도장이 완벽했나 봅니다. 등기소에서 확인도 안 하고 처리했대요. 미칠 것 같아. 누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증거 확보했습니다. 위조 서류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에. 아직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다음에 뭘 할지 봐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제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제가 오늘 은행에서 대출 승인 받았어요.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집을 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말이에요. 뭔데? 이 집이 좀 낡았잖아요. 리모델링 좀 하면 어떨까 해서요. 리모델링? 네, 제가 비용 댈게요. 어차피 이 집은. 아, 미안해요. 어머니 집이니까 어머니가 결정하셔야죠. 며느리는 집이 이미 자기 명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냥 은행이요. 은행만? 네, 왜요? 등기소는 안 갔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등기소요? 왜 제가 진명에 바꾼 거 알아? 며느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위조 서류 만들어서 등기소 간 것도 알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잖아요. 언제? 작년에. 거짓말하지 마. 난 동의한 적 없어.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위조 서류 만들어서 진명에 바꿨어요. 내가.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민철이 거잖아요. 좀 미리 받는 것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이 집 팔 거예요. 그래야 빚을 갚죠. 이 집은 3억도 안 돼.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 예금도 필요해요. 내 예금? 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요. 내일 찾으러 갈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미쳤습니다. 그럼 난 어디 가라는 거야?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요양원이요. 이미 방 예약해뒀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왜 요양원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 집도 제 거고 돈도 제가 관리할 거니까.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30년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강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식아, 누님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집 팔겠대. 뭐라고요? 그리고 날 요양원에 보내겠대. 그 미친년이. 진정해, 태식아. 어떻게 진정합니까? 당장 가서. 안 돼. 폭력 쓰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그게 좋겠습니다. 위조 서류 증거도 있고 며느리 도박 기록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민철이한테 말해야 해. 아드님이요? 그래, 아들이 알아야 해. 자기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날 저녁 민철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앉아봐라, 민철아.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가 우리 집 명의를 자기 걸로 바꿨어. 민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위조 서류 만들어서 등기소 갔어. 오늘.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철아, 엄마 말 안 믿어? 믿지만 수진이가 왜 그런 짓을. 바로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뭘 믿어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어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진명에 제 걸로 바꾼 거 맞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동의 받았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사인하신 거 있잖아요. 그건 은행 서류였어. 집 매매 계약서 아니었다고. 민철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속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울잖아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요? 민철아, 내 아내가 3억 넘게 빚을 졌어. 도박으로. 민철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박? 그래, 카지노 다니면서 돈 잃었어. 그래서 우리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며느리가 발버둥 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도박 안 해요. 어머니가 저를 모함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태식이 조사한 며느리의 도박 기록. 이게 뭔데요? 민철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대답해. 내가 정말 카지노 다녔어?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철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이 아니잖아. 여기 몇 달 동안 기록이 다 있잖아.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눈물도 연기라는 것을. 민철아, 더 있어. 더요? 내 아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민철이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아, 이것도 사실이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네. 민철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어.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뭐? 며느리가 오늘 오후에 급하게 집을 경매에 넘겼어요. 3일 후 첫 경매 시작한대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3일 후? 네, 언니. 빨리 막아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매까지 넘겼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닦여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집 팔 거 빨리 파는 게 낫잖아요. 이 집에서 나가. 네. 당장 나가. 이 집은 아직 내 거야. 명의는 제 겁니다. 위조로 바꾼 거잖아. 경찰 신고하면 너 감옥 가.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신고하세요. 그럼 어머니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증인 다 준비해뒀거든요. 뭐? 요양원 원장도 병원 의사도 다 제 편이에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증언할 거예요. 계획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 민철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손 놔요. 당신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잖아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민철을 밀쳤습니다. 어차피 끝났어요. 집도 제 거고 3일 후면 경매로 돈도 들어와요. 어머니는 요양원 가시고 우린 새 출발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철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괜찮아, 민철아. 이걸 어떻게 해요? 3일 후면 집이 넘어간다는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어떻게요? 믿어줘, 민철아. 그날 밤 저는 강태식과 박순자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옛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누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며느리가 증인 준비했다고. 상관없어. 우리도 증거 있잖아. 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리고 저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최두만이 며느리 빚을 탕감해줬대요. 언니 명령대로요. 그래. 네, 그래서 며느리가 받을 돈은 집 경매 대금뿐이에요.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매에서 집을 다시 사면 되겠네요. 하지만 돈이. 제가 준비했습니다, 누님. 누님 집값 정도는 제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식아, 걱정 마세요, 누님. 우린 가족이잖아요. 박순자도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그런데 누님, 응?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면 며느리는 감옥 갈 겁니다. 알아. 그럼 아드님은, 민철이는 이해할 거야.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는 게 정말 맞는 일일까?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언니한테 한 짓 생각하세요. 용서받을 짓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뭐예요? 민철이가 불쌍해. 강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결정하세요. 무엇을 하시든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박순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뜻대로 하세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사람들. 알았어. 내일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경매는 우리가 막는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3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이 밤에요? 응.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시든 소용없어요. 3일 후면 끝이에요. 저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네. 두고 봐.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승리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3일. 충분해. 경매 당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강태식과 박순자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매에서 제 집을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순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경매가 취소됐어요. 뭐? 며느리가 어젯밤 급하게 집을 팔아버렸어요. 경매 전에 개인 거래로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누구한테? 부동산 투자회사래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금매로 넘겼대요. 얼마에? 2억 5천만 원이요. 2억 5천? 제 집은 최소 3억 5천은 나갈 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헐값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계획은? 틀어졌어요, 언니. 이미 계약 완료됐대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집이 정말 넘어간 것입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바로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집이 팔렸어요. 어제 계약했어요. 며느리는 저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2억 5천에 팔았어요. 생각보다 싸게 팔았지만 빨리 팔아야 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요양원 방은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부터 이 집은 새 주인 거예요. 3일 안에 나가셔야 해요. 3일? 네, 계약 조건이 그래요. 어머니 짐 싸는 거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들어오지 마. 네,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며느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겠어요. 혼자 싸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참았는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누님, 알아, 태식아. 계획이 틀어진 거. 죄송합니다, 누님. 제가 더 빨리.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태식아, 나 이제 정말 다 잃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 경찰에 신고하세요. 위조 서류로 집 판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도 집은 이미 팔렸잖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무효니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태식아. 지금 경찰서 갈게.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3일 후면 집 비울게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갈게요. 새 주인과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경찰서.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서요? 왜요? 신고하러. 뭘 신고하시게요? 내가 한 짓. 위조 서류 사기.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신고하세요. 하지만 소용없을 거예요. 뭐? 이미 말했잖아요. 제가 증인 다 준비해뒀다고요.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신고하시면 어머니도 치매 환자 되시는 거예요. 상관없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30년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법을 지키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민철이었습니다. 엄마, 민철아.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경찰서 간다고. 그래, 신고하러 왔어. 엄마, 잠깐만요. 민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생각 좀 다시 해보세요. 뭘 다시 생각해? 수진이가 감옥 가잖아요. 신고하시면 당연하지. 범죄를 저질렀는 걸. 하지만 엄마, 뭔데? 수진이도 제 아내예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그 여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알잖아. 알아요. 하지만 뭐?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한 번만 봐주세요. 수진이가 잘못했지만 앞으로 고칠 수 있어요. 민철아, 엄마, 제발이요. 수진이 감옥 가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철아, 엄마는? 네.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집도 잃고 돈도 없고. 엄마는 저희가 모실게요. 어디서? 그 며느리가 있는 곳에서? 민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철아, 넌 이제 선택해야 해. 엄마냐, 아내냐? 엄마. 대답해. 민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제 아들이. 그래, 알았다. 엄마, 가봐. 내 아내한테 가. 엄마, 그게 아니라.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철이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민철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온몸이 다 젖으셨는데. 신고하러 왔어요. 네. 무슨 신고요? 사기, 위조 서류, 진명의 도용. 경찰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모든 것을 도박, 빚, 위조 서류, 진매매. 경찰관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태식이 조사한 모든 증거들.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치밀한 범죄네요. 그죠?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며느님이 대응 증인을 준비했다고 하셨죠? 네. 그럼 재판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주장이 나오면. 전 치매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겠구나. 그래도 신고할게요. 알겠습니다. 진술서 작성하시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30년 평생을 바쳐 지킨 집을 빼앗긴 이야기를. 진술서를 다 쓰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집도 돈도 아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누님 어디 계세요?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야, 태식아. 그냥 혼자 있을게. 하지만 누님, 고마워. 근데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빗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과거는 다 잊자. 이제 평범하게 살자. 정말 괜찮아? 내가 모든 걸 버려도? 괜찮아. 우리 사랑만 있으면 돼.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제대로 살았던 걸까요? 30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틀렸던 걸까요? 제 정체를 숨기고 산 것이.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비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제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순자였습니다. 언니, 순자야. 박순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태식이가 연락했어요. 언니가 혼자 계시다고. 미안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나 다 잃었어. 알아요. 집도 아들도. 알아요, 언니. 박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언니, 아직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들. 네, 저희요. 태식이도, 저도, 그리고 다른 옛날 식구들도. 다들 언니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해.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우리한테 짐이라니요. 박순자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언니, 30년 전 기억하세요? 언니가 우릴 구해주셨잖아요. 그건 저 당시 갈 데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누군가한테 맞고 다녔죠. 언니가 저 데려가셨잖아요. 밥 먹이고 재워주고 사람 대접해 주셨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어. 아니에요. 언니 아니었으면 전 진작 죽었을 거예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이제 우리가 누님 도울 차례예요. 짐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마워, 순자야. 언니, 이제 일어나요. 태식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박순자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옛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태식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님, 태식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식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누님, 옷 갈아입으세요. 제가 준비해뒀습니다. 고마워.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강태식과 박순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일까요? 정말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식아, 순자야. 네, 누님. 내가 돌아왔어. 네.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도 여왕이 돌아왔어. 30년간 숨어있던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 강태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누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박순자가 웃었습니다. 그 말씀만 기다렸어요, 언니. 태식아, 옛날 식구들 불러. 네, 다 불러. 30년 전 우리 조직에 있던 사람들.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강태식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도 함께 연락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수진아.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옛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0년 전 제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어떤 이는 백발이 됐고 어떤 이는 살이 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누님, 오래간만이다, 얘들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모인 제 사람들. 일어나. 모두 일어났습니다. 다들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누님 신호를 받았는데 안 올 수가 있습니까? 30년이나 지났는데. 30년이든 50년이든 누님은 누님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들어줘. 그리고 도와줘. 마지막으로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당장. 안 돼. 폭력은 안 돼. 하지만 누님, 우리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고 약속했잖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벌을 받아야 해. 법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를 더 모을 거야. 며느리가 준비한 증인들보다 더 많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은 되찾을 거야. 어떻게요?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무효야. 법정에서 증명하면 돼. 강태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누님, 제가 변호사 섭외하겠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로요. 고맙다, 태식아. 박순자도 말했습니다. 언니, 며느리 증인들 제가 알아볼게요. 뭔가 약점이 있을 거예요. 부탁해, 순자야.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말했습니다. 전 며느리 도박 추가 증거 찾겠습니다.
전 위조 서류 전문가 섭외하겠습니다. 전 매수한 집 구매자 조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이들에게 손 씻으라고 했던 것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었고 지금도 법 안에서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다들 고마워. 정말 누님,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누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요. 밤이 깊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옛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 당당하게 서 있던 영도 여왕, 거울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천천히 왼쪽 어깨 옷을 내렸습니다. 용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제 정체, 이제 다시 꺼낼 시간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옛 조직원들이 모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최고의 변호사를 섭외했고 박순자는 며느리의 증인들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며느리 증인들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뇌물을 받은 기록이 있었고 병원 의사도 며느리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최두만이었습니다. 영도 부두 창고에서 최두만을 만났을 때 저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입은 그 재킷이었습니다. 최두만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번 더 압박하고 제 정체를 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최두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옛 사무실에서 박순자와 함께 몰래카메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두만이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빚이 아직 남았다고 거짓 협박을 했고 진명이를 시어머니 걸로 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최두만이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전 영도 여왕이었다고 자기 목에 용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어깨에도 큰 용 문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박순자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예상대로 며느리는 그날 밤부터 움직였습니다. 투자회사에 연락했지만 계약 취소는 거절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로 누군가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며느리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뭔가 들었느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벽에 등을 붙이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정말 영도 여왕이냐고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왼쪽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카디건을 내렸습니다. 검은색 용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명이를 민철이 이름으로 돌리라고 내일 아침까지 완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곧 들어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정말로 움직였습니다.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취소했고 등기소에 가서 진명이를 민철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왔습니다. 강태식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기죄, 위조 서류 작성죄, 재산 침해죄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기 전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원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집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놀라는 아들에게 저는 왼쪽 어깨를 보여줬습니다. 용 문신이 드러나자 민철이 입을 벌렸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제 정체를 말했습니다. 영도 여왕이었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 모든 걸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철이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민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이제 다시 평범하게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옛 사무실에서 마지막 모임을 했습니다. 강태식, 박순자, 그리고 모든 옛 조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태석은 눈물을 흘리며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저를 안으며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습니다. 재판장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철과 함께 재판소를 나와 햇살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민철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평범하게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신도 지우고 평범한 할머니로 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철이 제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햇살 속을 걸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두고 이제는 진짜 평범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왔던 영도 여왕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범한 할머니 정숙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큰 집은 민철에게 주었고 저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작은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전 꿈꿨던 평범한 삶인지도 모른다고. 첫 번째로 한 일은 문신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피부과를 찾아가 왼쪽 어깨에 용 문신 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있어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6번의 시술 끝에 문신이 희미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과거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철이 찾아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철은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어떠세요? 혼자 사시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편해.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민철이 돌아간 후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아래층 할머니와는 가끔 시장을 함께 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반찬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누구도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65세 할머니 정숙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가보았습니다.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같이 하실래요? 한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전 잘 못 쳐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화투를 배우며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네 이야기. 30년 전 제가 나눴던 대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조직 이야기, 거래 이야기, 위협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들의 수다였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이 없는 편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님 잘 지내시죠? 저희도 잘 있습니다. 태식, 순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안부는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 볼 추억이 될 것입니다. 수진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민철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수진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2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철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민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 정리를 돕고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영도 여왕이 아닌 그냥 동네 할머니로서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철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는 공손했고 민철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뭐가? 제가 다시 시작하는 거.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행복해야 해. 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민철이만 잘 챙겨줘. 나는 괜찮아.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철이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도 평범한 삶을 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철이 재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에 앉아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철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그랬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평범한 삶.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고 저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왼쪽 어깨의 문신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옷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흔적도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을 것입니다. 30년 전 영도 여왕이었던 저.
조직을 이끌고 사람들을 지켰던 저. 그리고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버린 저. 다시 돌아온 영도 여왕.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났던 저. 그리고 다시 평범으로 돌아온 저. 모두 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 오늘 경로당 오실 거예요? 네, 갈게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간단한 점심을 먹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영도대교를 건너던 그날, 가죽 재킷을 입고 조직원들과 함께했던 그날들. 하지만 이제는 아득한 과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숙 씨, 어서 와요. 오늘 화투 열심히 배워봐요. 할머니들 사이에 앉아 화투를 잡았습니다. 서툴지만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행복한 일상. 30년을 기다린 삶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산 영도에 새로운 다리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도대교 옆에 현대식 다리가 건설된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영도대교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서 있던 그 다리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TV를 껐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고. 영도 여왕은 사라졌고 평범한 정숙이 남았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